그와 관련해서 저 육아사진론을 다 배우고 계속 현장 스님은 공부하려고 하니까 개연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포교야말로 진정한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걸 중생과 나눌 수 있어야 대승불교지. 지금 네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공부만 해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서 너네 나라를 도와야. 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상 가장 진기하고 재밌고 신기한 이야기들이 밀집되어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도 현장 스님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중국 불교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 그다음에 중국 전체 역사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를 얘기하고 중국몽을 얘기할 때 사실 그 중국몽의 이상적인 게 그 중국의 몽이라고 하는 그 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당나라고, 그 당나라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가 이 당세종부터 당현종까지, 당현종의 개원 영광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한 정점을 찍은 시대고, 그때 이제 영웅들이 무진장 나오죠. 그러니까 왕조에서도 나오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 당태종이라든지 당고종이라든지 칙천무라든지 당현종, 양귀비 이런 얘기들 다 한두 번씩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 들어봤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 현장 스님을 필두로 해서 나중에 화엄종의 초조 두순, 2조 지엄, 3조 법장 스님, 그다음에 법상종의 규기 스님, 이런 분들 다 할 거 없이 이때 한꺼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의 시대.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보면 각각 독립된 영웅들 하나만 가지고도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분들이 막 진짜 어우러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될 때는 다 몰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신라 유학생들까지. 그래서 이제 현장 스님 제자로 현장 스님이 귀국하고 나면 현장 스님 제자가 되려고 많은 분들이 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효 스님, 그 다음에 의상 스님. 원효 의상은 오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효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의상은 왔다가 화엄종으로 빠지게 되고, 그 위에도 현장 스님 밑에 서명사 학파를 나중에 만드는 원측 스님, 문화대사 원측 스님, 그 다음에 순경 스님, 그 다음에 대승방이라고도 불리는 신방 스님, 이런 분들까지도 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신라하고도 또 막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복잡다단한 시대. 그리고 너무너무 화려해서 마치 그 삼국유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 신라 불교가 한참 번성할 때 사사성장 탑탑 안행이라고 절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마치 하늘에 별이 뿌려져 있듯이 쫙 이렇게 있대. 그렇게 많대. 그리고 탑이 마치 기러기 날아가듯이, 그 당시 목탑들이 큰 게 있어서 옆에서 보면 그게 층층들이 마치 이게 기러기가 V자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가 사실 저렇게 만개한 황금꽃이 피는 시대, 그 다음에 영웅의 시대들, 이게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적부터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제 도선율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비자였었고, 현장 스님이 오면서부터 당나라에 이제 발을 찍으면서부터 경기가 시작되는데, 본 경기가 시작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는 아직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인도를 댕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와볼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나라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세기에 100만을 찍고 740년이 되면 200만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인구를 가진 그다음에 화려한 전성기가 이제 꽉 피거든요. 이게 불교랑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스님이 저기서 어떻게 보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그 당시에 외국인이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인이라든지 무역하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2천만의 인구 플러스 약간 홍콩 같은 그런 식으로 국제적인 그러한 도시, 화려한, 우리한테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 홍콩이라고 하는 그게 홍콩이 먼저 나오는 게 어렸을 때 그 쓸데없는 그런 조기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홍콩 간다. 그리고 귀때기를 잡아 당기면서 홍콩 구경시켜준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 사람한테는 홍콩이 로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망이 깨지기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80년대까지 홍콩 르와르 영화들 이런 게 전성기가 열릴 때까지도 그랬고 그 뒤에 이제 홍콩이 좀씩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 뒤에부터는 이제 홍콩 하면 할매 귀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 전에는 홍콩은 화려한 홍콩의 밤거리 이런 그런 거 알아들으면 진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본 거예요. 제가 뭐 경험한 건 아니고 뭐 홍콩의 밤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이 나라가 좀 이렇게 좀 떨어졌었기 때문에 홍콩의 밤거리가 굉장히 좋은 거였고 나성이 좋은 거였고 나성이 LA잖아요. 그 너무너무 그런 데가 이상적이었던 거예요. 이 나라 상태는 별로 안 좋았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진짜 뭐 그랬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현장 스님이 인도에 지금 이제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110개국을 다니고 20개국에 대해서 듣고 이제 정보들을 얻고 그다음에 106세 개연 스님, 저 불가사의한 스님이에요. 개연 스님한테 현장 스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식학을 배우는 거였고 그 중에서 육아사지론을 배우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연 스님한테 그거 이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뭐 그런데 저 어른이 106세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스님이 귀국하고 나서 10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너무 불가사의한데 지금 기네스북에 나오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120 몇 살 사신 분이 인류 중에 최고로 오래 산 걸로 나오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건 고까지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렇게 나이를 우리하고 다른 방식으로 먹나? 1년에 한 2살씩 먹나? 그리고 106세면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유식학 얘기할 때 세친 스님 같이 되는 게 맞아요. 세친이 중현한테 몰리기 시작하거든요. 중현이 논쟁을 부착하니까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세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늙었고 중현은 젊기 때문에 내 전성기 때 붙었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쟤를 능히 이길 수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저만큼의 순발력을 내가 할 수가 없다. 김연아도 마찬가지지.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잘하는 분이라도 지금 현역하고 붙으면 현역한테 집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 70에 붙어봐. 초등학생 피겨 선수한테도 질 거다. 그렇게 되면 70에는 빙판은 둘째치고 화장실도 조심해야 돼. 거기서 낙상하면 오래 간대. 네, 오래 가.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여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유식학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오성각별설이라고. 저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저게 너무너무 현장 선생님이 딱 들어봤을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오성각별설이 성문 5개의 사람은 5개의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연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보살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랜덤 부정 랜덤으로 어떤 게 될지 잘 모르는 사람 부정종성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무성종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노력해도 안 돼. 안 될 놈은 안 돼. 이렇게 굉장히 이게 좀 파격적인 이야기죠. 대승불교에서는 사실 안 될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저거 중국에 가서 얘기하면 절단 날 겁니다. 저거는 얘기를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라바드라 개연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부처님의 정설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저 개연 스님은 호법 계열의 유식을 전수한 사람이에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복잡한데 뭐 안난진호 1, 2, 3, 4라고 그래서 안에 그다음에 난타, 그다음에 진나, 호법 뭐 이렇게 해서 유식에 대해서 이렇게 뭐 3분선, 4분설 뭐 복잡한 내용입니다. 그 아무 필요 없고 아무튼
저 유식학파에서 세친의 유식학파에서 정맥이라고 보시면 돼. 가장 종갓집에 그러니까 호법계통을 계승한 분이에요. 그렇게 계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부처님의 정설이다라고 말하면서 꼭 가서 얘기해라. 근데 현장 스님이 촉은 진짜 좋은 거예요. 왜? 저거 얘기하고 반발이 사가지고 유식학이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들여오는 저 신유식학파가 한 70년 가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도는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될 사람은 진짜 안 되는 거야. 근데 중국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양반 쌍놈 같은 이런 건 있지만 우리는 피부색에 의한 신분제가 없다니까요. 인도는 백인과 흑인이 섞였기 때문에 혼혈됐기 때문에 피부색에 의한 신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섞여도 안 변해요. 마치 지금 미국처럼. 그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그 색깔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동아시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맹자에서부터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뒤집어서 이기면 정당성을 가지는 거야. 1000명 미상이라 하는 거거든요. 1000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후다닥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면 1000명을 받은 거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가 낮은 하위 카스트가 전에 인도 불교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무력이 좋아서 군사나 이런 게 좋아서 왕이 됐어도 그걸 노예 왕조라고 해버린다니까요. 그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출생 신분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지위하고 신분이 따로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동아시아는 지위와 신분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저게 동아시아 쪽으로는 안 맞아요. 동아시아에는 꼭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걸 이제 원래 얘기는 그거예요. 이불성과 행불성이 있어서 이치적으로는 이불성과 행불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치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사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에는 안 돼. 넌 다음 생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거든요. 얘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얘기를 따져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지만 꼭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이불성이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에는 차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앞세워 버리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의 기분이가 나쁩니다. 우리가 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걸 굳이 지적받고 싶어 하진 않거든. 그래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걸 중국 사람들은 더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 모두는 다 부처님이에요. 그게 나중에 당나라 중기에 나오는 선불교거든요. 그렇게까지. 예, 그렇게까지 전개가 되는데 저기에서는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기 역풍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적성 검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쪽에 적성이 이과에 적성이 맞는 사람도 있고 문과에 맞는 사람도 있고 예술계 쪽에 맞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랜덤으로 걸려가지고 이제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게 선택이 잘 안 돼 있고 키우는 방향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적성이 이렇게 딱 두드러지지 않고 거기에 적응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뭘 해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들어보면 맞긴 맞아. 근데 안 될 사람이 너야 이러면 기분 굉장히 안 좋죠. 꼭 타당하지 않은 얘기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왜 행에 대한 그러니까 현상적 차별이고 이거는 본질적 보편이거든요. 본질적으로는 보편성을 가지는 거고 현상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인도는 왜 이쪽을 더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냐면 중국은 여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여기는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윤회론이라는 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을 막 달리 윤회한다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윤회론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윤회보다 지금 삶에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까가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윤회는 다음 얘기고 그거를 본질로 보지 않는다니까. 인도 사람은 윤회가 본질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윤회의 일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라는 더 큰 사이클에 이렇게 집중해 있는 거야. 마치 기독교나 이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가 현생에 사는 것보다 죽은 뒤에 천국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쪽이 더 본질이야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 그거는 뒤에 얘기고 일단 여기가 어떠냐가 중요한 거지. 내일 잘 먹으려고 오늘 굶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성이 없습니다. 중국 불교의 그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선에서는 금생의 깨달음을 지금 이 몸으로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논점 자체가 약간 달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거든요. 같은 불교면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대승 때 다르고 그다음에 선종 때 다르고 그다음에 부파불교 때 다르고 그래 다 달라요. 그래서 산이 달라요. 산은 똑같은데 산에 오르는 길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파에서 다르고 밀교에서 다르고 선에서 다르고 대승에서 달라요. 산 자체가 달라요. 이 산이 아닌 게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인격은 내가 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부파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려고 하는 거고 대승에서는 보살이 되려고 하는 거고 선에서는 조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그렇게 되면 천지도 같은 거예요. 우주도 같은 거고 그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교리 발달사하고 관련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완성자인 건 맞지만 그것을 개념 규정하는 데 있어서 좀씩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오성 각별설이 아무튼 문제가 된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틀린 얘기는 아닌데 중국에서는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되냐면 저거를 씹는 사람들이 나오거든. 그게 화엄종 같은 사람들이에요. 화엄종은 모두가 붓다가 될 수 있다를 더 강조해버리거든. 그리고 모두가 붓다가 될 수 있다. 여기는 차등이 있다. 이치적으로는 다 될 수 있어도 현상적으로는 차등이 있다. 그거보다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나라다. 듣기 좋잖아. 국민 입장에서. 그게 현실이냐? 아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훨씬 듣기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중에 유일하게 아는 것 다 한 가지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뭐 나오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본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게 화엄이에요. 여기는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보다는 국민 입장에서 듣기가 훨씬 좋죠. 이게. 그래서 화엄에서는 모두가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아주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선은 지금 네가 깨달음을 얻었어. 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 입장에서 보면 이 유식학의 현장 유식학의 안 맞는 게 중국 사람들하고 사고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현장은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선생한테 그걸 배우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이거 골로 갑니다. 촉이 좋지.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도 얘기해야 돼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골로 갔지. 골로 갔지. 그렇지만 그 법상종이라는 게 그 유식학이 이제 나중에 법상종인데 유가업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름이 좀 복잡해요. 이 시대마다 약간씩 다르거든. 근데 가장 요즘 많이 쓰는 건 법상종이니까 쓰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고려 시대까지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뭐 법주사라든지 안 그러면 저 금산사라든지 이렇게 큰 미륵 부처님 모셔놓은데 그런 데가 다 원래 이 법상종 종찰이에요. 그런 정도까지 하고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얘가 인도에서 이렇게 성지순례도 하시거든요. 당연히 성지순례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붓다가야 간 얘기가 나오는데 저 붓다가야가 굉장히 좀 특이한 지형이거든요. 이렇게 움푹 꺼진 지형. 인도를 가보시면 야 어떻게 성지인데 이렇게 움푹 꺼졌지? 그런데 거기에 관세음 보살을 남북으로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면 현장 스님이 굉장히 안 좋아할 건데 관세음 보살 잘못됐다. 관세음, 관음, 관자재 이런 거 다 잘못됐다. 관세음 아니 관세자재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잘못됐다. 관자재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끝까지 당신은 관자재로 썼고 반야신경도 관자재보살로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시장을 관세음 보살이 너무 지배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는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람일다시 이렇게 하지만 정근할 때는 관세음 보살 정근을 이게 이중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 팀이 하나 있는 거고 관자재 보살 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은 저기는 오역이다. 잘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장 스님 말이 꼭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현장 스님이 갔을 때는 언어가 바뀌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구마라즙하고 현장하고 한 3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마라즙 시절에는 발음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도 그게 더 타당성이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현장 스님 때는 이게 언어라는 건 계속 바뀌거든요. 살아있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인도 같은 경우는 땅이 커서요. 하나의 언어가 하나의 하나의 단어가 하나만 지시하는 게 아니고 동네마다 약간씩 의미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 걸 배웠느냐 저쪽 걸 배웠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투리고 땅이 넓은 인도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 서로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느 쪽 세력의 경전을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장 스님 말만 무조건 맞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은 분이어서 그리고 저렇게 머리 좋고 이런 분들이 그리고 현장 스님 평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뭐 몰락하거나 이런 집은 아니지만 귀족 집안 절대 아닙니다. 평민 중에서 그냥 밥숟갈 정도 뜨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산층보다 약간 빠지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의 특징을 제가 잘 압니다. 저렇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 새로운 얘기를 해서 튀고 싶어해. 현장 스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긋장을 놓는 거지. 이게 저도 그런 쓸데없는 짓 많이 하거든. 이게 주류야. 그런데 나는 이것도 알고 있어. 너네는 이것만 알고 있지. 나는 그거 플러스 이것도 알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요. 그러다 욕 많이 먹지. 그러다 그게 인생이거든. 그리고 그게 재미예요. 재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붓다가야에 가시니까 관세음 보살이 남북으로 이렇게 배치돼 있대. 붓다가야는 인도 이렇게 탑원이거든요. 탑하고 그 다음에 사원이 결합돼 있는 탑절이에요. 탑절. 그런데 동쪽으로 문이 나 있거든요. 인도는 원래 동양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남양, 동아시아는 남양, 인도 쪽은 동양으로 문을 내니까. 근데 남북으로 관세음 보살을 세워놨대요. 남북으로 돌로 돼가. 제가 저 기록을 보고 그런 유적이 있나 싶어서 사실은 붓다가야에서 찾아봤는데 지금은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저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저 관세음 보살이 땅에 덮이면 이게 점점 덮이고 있대. 그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붓다가야에 가보면 지금은 다 파놨거든요. 이렇게 움푹 파여 있거든요. 지대가 낮습니다. 한 2-3m 정도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움푹. 그러니까 원 땅이 낮은 게 아니고 원래는 이랬는데 다 이렇게 덮이는 땅인 거죠. 그런데 거기가 유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발굴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묻히면 전설이 있대요. 저 관세음 보살이 묻히면 불교가 사라진다. 그 시절에 벌써 그런 전설이 있었대. 그리고 불교가 약간씩 저 시절 되면 밀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 스님이 기원정사 갔을 때 뭐라고 쓰시냐면 이미 약간 이렇게 절이 다 망가졌다. 개점 휴업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적어 놓습니다. 기원정사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찰인데
그런 데가 그렇게 얘가 나올 정도면 이제 좀씩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쪽에 있는 관세음 보살이 벌써 이 가슴까지 흙이 덮였다. 이게 넘어가면 불교가 사라진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대목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 적지 말고 좀 파지. 그걸 상황을 보고만 있나? 당신이 좀 파면 되지. 응. 그리고 이게 이쪽만 묻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땅이 수천 년 지나니까 이게 많이 묻혀요. 그거는 인도 가보시면 압니다. 뭐 바라나시나 이런 데도 바라나시의 저 녹야원 같은 데도 많이 묻혔죠. 너가 묻힌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 아쇼카 석주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밑으로 땅이 꺼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예전 지표들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대충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보타라카산 얘기가 나와. 이게 불교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현장 스님의 저 대당서역기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보타라카산 기록이에요. 보타라카산을 진짜 갔습니다. 현장 스님이. 우리는 다 보타라카산 얘기만 듣는데 인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스리랑카 있거든요. 현장 스님이 이 근처까지 내려가거든요. 네, 이 근처까지 내려가는데 여기서 보타라카산을 가요. 보타라카산을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에 산 정상에 연못이 있대. 범어산가 봐. 범어사가 내나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 정상에 이렇게 약간 연못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물고기가 이렇게 자란다. 뭐 이런 그래서 범어사거든요. 금정산 정이 그 연못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늘 물고기가 산다. 그래서 범어사 이렇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백두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크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위에가 날아가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이 고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규모가 컸던 것 같지는 않고 그 옆에 돌로 된 석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관세음 보살이 모셔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되게 재밌는 게 관세음 보살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재천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자재천이 비신우 신이에요. 이게 비신우 신이에요. 비신우 신이고 수출발은 외도의 모습으로 나온다. 저건 쉬바파일 겁니다. 쉬바파. 쉬바파의 이렇게 사두들, 그러니까는 수행자 모습 뭐 이런 거로 나온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남쪽과 관련이 있고 남쪽 바닷가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저쪽에 극락과 관련해서 아미타불의 좌보처다라고 하는 부분 한 가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요? 여러분들이 사실 정근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세음 보살하고 지장 보살입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과 지장 보살에게 기죽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왜? 그분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위인데 대승불교의 특징이 모두 다 부처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처님이 되는 사람들 그런 가능자를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보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만 보살이 아니고 저도 보살이에요. 저도 보살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보살 비구라고 부릅니다. 아니 공식 명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개 받을 때 보살개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살 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비구가 있고, 그러니까는 저 남방불교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일반 비구고 우리는 보살 비구예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살이고 여러분도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자를 전부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똑같은 보살이니까 다 맞먹느냐? 아니지. 거기서도 이 차별이 있는 거지. 우리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될 수 있지만 차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짱들이 있는 거지. 짱들을 보살 마하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마하살. 그래서 관세음 보살 마하살, 뭐 대세지 보살 마하살,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근 대상으로, 기도 대상으로 삼고 있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 후배가 됩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당신이 내가 맨 마지막 성불하겠다라고 당신이 원을 세운 사람이에요. 내가 말번하겠습니다. 자원으로 내가 말번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보다 후배가 된다. 지금은 우리보다 위인데 우리보다 후배가 돼요. 제가 지장보살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게 당나라 초에 이제 지장보살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있으면 몇 해만 지나면 지장보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지장보살은 그렇게 돼서 우리보다 빨리 성불할 수가 없고, 또 관세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님은 줄을 잘못 썼어요. 아미타 부처님 다음 번호인데 아미타 부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줄을 잘못 썼습니다. 그쪽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 세 분은 남는다니까. 맨 끝에까지 남는 게 세 분이에요.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줄 잘못 쓴 두 분. 그 다음에 지장보살.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의 대상이 되더라도 여러분이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대승불교의 어떻게 보면 보살사상의 큰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보다 그분들이 높지만 언젠가는 나도 그들같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가면 안 돼요. 너무 간절하게 매달리지 말고, 매달리다가 나중에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이렇게 역전되면 그때 봅시다. 이렇게. 언젠간 역전된다. 언젠간 역전돼.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이 보타사카산 기록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하고 관세음보살이 결합되어 있을 때가 있고, 또 한 번은 이 보타라카산, 이건 극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보타라카산 얘기는 이거 화엄경에서 나와요.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이렇게 남방을 순유하다가, 그래서 선제동자를 남순동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관세음보살을 만나서 거기서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고, 그걸 수월관음도라고 합니다. 고려불화에 많이, 지금 고려불화 160여 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그 수월관음도예요. 그래서 수월관음도가 사실은 그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디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해 놓은 거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관세음보살이 변화를 해서, 관세음보살이면 33응신, 관음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의하면 33응신, 그 다음에 순응엄경에 의하면 그러면 32응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비슈누하고 시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쪽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시절에 이미 벌써 관세음보살과 이러한 힌두교들이 융합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물이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냐면, 이 결과물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에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에 비슈누 얘기도 나오고 시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게 다 저 시절에, 벌써 현장 스님 시절에 이게 엄청나게 섞여 있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만 특징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어떠한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문서다. 그리고 현장 스님은 저기를 가봤다. 우리는 저기를 당연히 지금 어딘지를 모릅니다. 유적이 너무 다 오래전에 없어져서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저기예요. 그리고 현장 스님이 저기서,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스리랑카의 불치사, 빛이 보이더라, 이런 낚였다, 이렇게. 스리랑카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장 스님이 최고로 어떻게 보면 영예로운 상태가 돌아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저 하르샤 왕의 무차대회라는 거예요. 현장 스님이 이제 나란다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을 때 대표 4인 중에 한 명으로도 나갔었고, 아무튼 현장 스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인도 거를 가지고 인도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하르샤 왕의 무차대회라는 게 있어요. 저게 게일 왕이라고 하는 분인데, 인도 불교의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거의 뭐랄까 할까,
인도 북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패자였었고, 이쪽 북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패자였었고, 가장 불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분이 이제 끝나면서 인도는 다 사분을 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점점점 이렇게 내리막길로 쭉 이렇게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교를 보호한 뭐 아쇼카 왕 뭐 이런 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큰 제국을 가지진 않았지만 굉장히 유력한 제국의 호불왕입니다. 이 하르샤 왕이 무차 대회를 뭐 5년에 한 번씩 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번 개최가 되는데 그때 현장 스님이 거기서 1등. 이게 참 뭐 대단한 거요. 저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저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외국인이 1등 하게 냅두는 것도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국 문화 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 전통 가지고 뭐 세미나가 붙고 논쟁이 붙고 붙었어. 외국인이 1등을 하는 꼴을 한국 사람은 아직 못 볼걸요. 실제로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게 거의 가까운 일이지만 누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해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1등이라고 뽑아주기 어려워. 2등까지는 해줄 수 있어. 인도가 그만큼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있었던 시절인 거예요. 그게 가능할수록 더 문화적 다양성이나 여러 가지를 포용해서 이걸 끌어올려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1등을 하고 뭐 코끼리 탄 이야기 그거 막 왁자지껄하게 당신이 진술을 해놨습니다. 그게 저 논쟁에서 1등하면 5일 동안 해가지고 자기가 1등을 하고 18일 동안 저거 반론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전 허락했대 왕이. 근데 아무도 반론자가 없었대. 그리고 현장 스님이 실제로 제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이 이렇게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현장 스님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저걸 제끼겠다. 이렇게 한 방에 역전시켜버리겠다. 이걸로는 안 되고 이걸로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반발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왕에게도 그런 위협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왕에게도. 그러니까 자체 반발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현장 스님이 거기서 18일 동안 방어전을 펼쳐서 아무도 이제 대거리를 못하게 앞에서는 아무도 대거리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짱돌만 던지고 있는 거지. 밤길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밤에 안 나가면 되지. 나 밤에 안 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등하고 코끼리. 이게 논사가 최고로 존중할 때 이렇게 코끼리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를 해서 탁, 그거 너무너무 멋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딱 할 때,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르샤 왕이 이제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막 후원해주고. 그때 현장 스님이 이렇게 어떤 예지몽을 꿔요. 그게 하르샤 왕이 앞으로 10년 뒤에 사람이 죽고 인도가 분열되고 불교가 어려워지는 거를 다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신기한 이야기들이 믿거나 말거나 할 만한 신기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신기한 이야기를 내가 다 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건데 다 못 해주는 게. 그렇게 해서 그 후원을 받아서 엄청난 그 경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게 저런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후원 안 해주면 가지고 올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사올 수도 없어.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싣고 이제 배로다가 배로 오는 게 아니고 배로 인더스 강을 건너요. 근데 인더스 강이 소북 쪽에 인더스 강. 여기서 배를 타고 인더스 강을 건넌다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코끼리로 실어서 가다가 여기 인더스 강에서 배를 탔다고. 원래는 이 근처에서 출발해서 중국 광동으로도 가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배로 가면 2달인가 걸린대요. 그래서 그것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국문태 왕이 돌아올 때 나에게 꼭 가르침을 달라라는 그 약속을 했었다고.
대신 우리는 의형제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부처님이라면 나는 빈비사라 왕 같은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육로를 택해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강 건너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더스 강폭이 1.6km나 가는 거예요. 써놨잖아요. 한강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물폭만. 그래서 큰 배를 타야 돼. 그런데 그 큰 배가 그만 강에서 강이 너무 넓어서 돌풍이 불고 배가 빠져서 그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긴박한 상황. 다음 시간에 켜시면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 시간에 배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귀국해서 돌아오시는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